깜빡 잊고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와서 다시 돌아갔다. 남편은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부 준비됐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 여동생 장례식에서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어. 거기서 보자 은하는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는 지르지 않았다. 조용히 밖으로 나와 견인차를 부르고 시어머니 댁으로 차를 가져갔다. 아드님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감사드리며 즐거운 청취 바랍니다. 하지만 박서연이 자신의 집 현관에서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야기의 뿌리는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박씨 집안의 두 자매, 그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연은 4살 위인 언니였지만 책임감의 수준으로만 보면 마치 한 세대는 차이가 나는 듯했다. 맨손으로 아내 최은희와 함께 성공적인 건설회사를 일군 아버지 박진우는 자신에게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즉 근면함, 목표 지향성, 그리고 결과를 자식들에게서도 똑같이 중시했다. 그리고 서연은 이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경영학과 수석 졸업, 아버지 회사에서의 초고속 승진, 30살의 재무이사직. 그녀는 핵심 인력으로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었고 서연은 별 생각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우리 서연이는 똑똑해. 박진우는 명절날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작은 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 때가 되면 이 녀석한테 사업을 물려줘야지. 아빠, 그만하세요. 서연은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칭찬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누구랑은 다르지요. 동생 서연은 샐러드를 뒤적이며 침묵을 지키다가 냅킨을 접시에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좀 아파서요. 그러고는 저녁 내내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빛나는 언니의 그늘 아래서 자랐고 그녀의 모든 성취는 그 빛에 가려 희미해졌다. 모든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비교로 더욱 도드라졌다. 서연이는 내 나이 때 벌써 일하고 있었어. 서연이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넌 왜 언니처럼 될 수 없는 거니? 서연은 대학교 2학년 때 자퇴했고 3년 동안 직업을 5번이나 바꿨다. 결국에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담배를 사러 나가거나 또 한 번의 실패한 연애를 하러 나갈 때만 집 밖을 나섰다. 박진우는 작은 딸에게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최은희는 만날 때마다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서연아, 언제쯤 철들래?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언니는 못 따라가는데.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내가 내 자신을 망치고 있는 거야? 서연은 동생이 안쓰러웠다. 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돈을 쥐어주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끝없는 불평을 들어주었다. 한 번은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서연은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버럭 화를 냈다. 아, 진짜 언니는 말하기 쉽겠지. 언니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잖아. 우린 같은 집에서 태어났어. 서연아. 그렇지. 근데 언니는 사랑받았고 나는 그냥 견뎌내야 하는 존재였지.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나 해. 서연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동생의 마음속에서 어릴 적 서운함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로, 즉 따라잡으려는 노력이 아닌 파괴하려는 욕망을 품은 질투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을 넘어설 수 없다면 그녀가 가진 것을 빼앗으면 된다. 함정에 빠뜨리고 부서뜨리고 전부 가져버리는 것이다. 김민준을 만난 것은 그가 민준 모터스라는 자동차 정비소의 사장으로 참석한 업무 회의에서였다. 다부지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 무장해제시키는 미소와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멋지게 구애했고 해야 할 올바른 말들을 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신혼부부에게 대구 외곽에 넓고 밝은 마당이 딸린 집을 선물했다. 딸의 명의로 된 8억 원짜리 집이었다. 행복하게 살아라. 박진우는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이룰 자격이 있지.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장인이 수억 원을 무심하게 세는 그 관대함에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박진우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사업을 통해 그는 사람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알아채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서희는 처음부터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위화감 같은 것이었다. 당신 왜 그렇게 민준이를 쳐다봐요? 한 번은 가족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다.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 은희 씨 너무 자주 웃는데 눈은 차가워. 쓸데없는 생각 마요. 서연이가 행복해하잖아요. 그걸로 기뻐해줘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음속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다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시어머니 황영자 여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서연에게 상냥한 노부인처럼 보였다. 음식을 자꾸 더 덜어주고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걱정하는 약간은 구식인 그런 분이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 정말 예쁘구나.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아래에서 식탁을 차리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는 복도 많지? 앉으렴. 아가, 많이 먹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리를 뜨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가면이 벗겨지자 완전히 다른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여자가 널 돈으로 산 거야. 민준아, 황 여사는 아들에게 씩씩거렸다. 그 애비 돈으로 널 샀다고. 널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여자한테 너는 그냥 시중드는 사람이야. 안 보여? 엄마, 그만해요. 서연 씨 좋은 사람이에요. 좋다고. 그 박씨 집안 졸부들이잖아. 돈은 있는데 교양은 없는 것들. 널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내 눈엔 다 보여. 민주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 말들은 마음속에 내려앉아 느리지만 확실하게 쌓여갔다. 한편 그의 자동차 정비소는 망해가고 있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받은 대출은 올가미가 되었다.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겠다고 협박했고 공급업체들은 대금 지불을 요구했다. 통장에는 푼돈만 남아있었다. 민주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필사적으로 숨기며 성공한 사업과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장인에게 선물 받은 집을 증축하고 꾸미기 위해 정비소를 담보로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손실 없이는 풀 수 없는 매듭처럼 꼬여버렸다. 이혼하면 서연은 집을 가져갈 것이고 집은 그녀의 명의였으니 민주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서연은 그들의 삶에 어느샌가 슬며시 끼어들었다. 그녀는 언니 집에 놀러 오곤 했다. 서연은 그녀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소개했고 황 여사는 뜻밖에도 서연에게 호감을 보였다. 서연이는 참 소박하고 허세가 없어 어느 날 서연이 부엌에서 돌아오다 우연히 대화의 한 토막을 들었다. 누구랑은 다르지. 이런 애가 며느리여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서연을 발견하고 말을 멈추더니 이내 늘 짓던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 말을 노인의 무례함으로 치부하고 잊어버렸다. 그 후로는 우연한 만남들이 있었다. 민준과 서현은 점점 더 자주 같은 장소에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둘 다 일요일 점심 식사에 초대했고 그러다 보면 꼭 서연이 회사에서 급한 호출을 받아 나가게 되고 동생은 황 여사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민준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로맨스는 서연의 코앞에서 펼쳐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박진우는 눈치채고 있었다. 한 번은 예고 없이 딸의 집에 들렀다가 집 앞에 서 있는 서현의 차를 보았다. 그리고 창문 커튼 틈으로 너무 가까이 서 있는 두 사람의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때 별 의미를 두지 않고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찜찜한 기분은 남았다. 오빠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서현은 시어머니의 아파트, 성상과 가족사진 아래에서 그에게 몸을 기대며 속삭였다. 언니는 오빠의 가치를 몰라. 연희한테 오빠는 그냥 하인 같은 존재지만 나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알지. 내가 언니 동생이잖아. 언니가 오빠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여? 계획은 황 여사의 머릿속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영리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풀 죽은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그녀의 부엌에 앉아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만약에 서연이가 그냥 없어진다면 어떨까?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 민준아. 브레이크 고장 같은 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집은 내 것이 되고 보험금 5억도 내 거야. 서현이는 널 사랑하고 나도 마침내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게 되지.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미쳤어요. 내가 미친 거지? 널 경멸하는 여자랑 살면서 빚더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 그게 미친 짓이야.
서현도 거들었다. 언니가 죽으면 내가 부모님의 유일한 상속녀가 돼 이때가 되면 모든 게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우린 부자가 될 거라고, 민준 오빠. 진짜로 이민준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 다음에는 들었고 그 다음에는 침묵했다. 계획은 천천히 무르익었다. 어머니가 계획을 세웠고 서현이 동기를 부여했다. 민준은 결국 실행하기로 동의했다. 운명의 그날 아침 전날 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을 전화로 논의했다. 서현은 어느 카페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되고 거의 즐거워 보였다. 내일 아침에 할게. 사랑해, 민준 오빠. 나도. 그는 서연이 아직 자고 있던 새벽 6시에 일어나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차고로 내려가 그녀가 아끼던 은색 토요타의 보닛을 열었다. 그녀는 그 차의 안정성을 좋아했다. 공구를 꺼내 브레이크 호스를 찾았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은 무엇이든 가르쳐 주었다. 작업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손은 흔들림 없었고 호흡은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냥 머리를 비우고 일했다. 그러고 나서 걸레로 손을 닦고 보닛을 닦고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침실로 올라가 아내 옆에 누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차고에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차가 서 있었다. 브레이크 호스가 잘린 채로 첫 번째 급정거에 주인을 죽일 준비를 하고서 민주는 어둠 속에서 잠든 척 누워 아내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운전대를 잡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기를 기다렸다. 침대 협탁의 알람이 7시 반에 울렸다. 서연은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채 잠결에 손을 뻗어 익숙한 동작으로 버튼을 더듬었다. 민주는 등을 돌린 채 누워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다. 최근 그는 잠을 잘 못 자고 두통과 회사 문제를 호소했다. 그래서 서연은 아침에 남편을 괜히 방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창밖은 낮은 구름으로 뒤덮인 12월의 회색 하늘이었다. 어제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겨울 외투 대신 간절기 코트를 꺼내 입었다. 부엌에서 급하게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방을 들고 열쇠, 지갑, 서류를 확인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지 않도록 조심하며 집을 나섰다. 차까지 10m쯤 남았을 때 그녀는 주머니를 더듬고는 멈춰섰다. 휴대폰. 어제 겨울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오늘 날씨 때문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옮기는 걸 잊어버린 것이다. 정신 좀 바에 서연은 중얼거리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을 깨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현관은 어두웠고 거실에서만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그녀가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다. 서연은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왜 속이 울렁거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야, 전부 준비됐어. 민주는 전화기 넘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환희가 넘쳤다. 오늘 아침에 그 여자가 자는 동안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어. 깔끔하게 처리해서 걸릴 일 없을 거야. 첫 번째 급정거에서 모든 게 끝장이지. 잠시 침묵.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웃음소리. 그 소리에 서연은 숨이 멎었다. 서현. 웃고 있는 사람은 서현이었다. 내 언니 장례식에서 보자. 민준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계획이 정말 기가 막혀. 그래, 우리 이제 곧 잘 살게 될 거야. 약속대로 절반은 우리 거고 절반은 어머니 거고 넌 원하던 대로 내 언니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 나는 집이랑 보험금을 얻고 어머니는 마침내 그 여자 대신 사랑하는 며느리를 얻게 되는 거지. 그는 환희에 차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웃었다. 서연은 그 웃음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는 천재야. 정말로. 모든 걸 다 계산하셨어. 브레이크를 어떻게 자를지, 알리바이는 어떻게 만들지까지. 혹시 모르니 내가 하루 종일 자기 집에 있었다고 말해주실 거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생각하셨다고. 세상이 멈췄다. 서연은 자신의 집 현관에 서서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과 자신의 장례식을 논의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천재적인 살인 계획을 세운 시어머니, 자신을 새아가라 부르던 그 상냥한 황 여사를 칭찬하는 것을 온몸이 떨려왔다. 손, 발, 온몸이 통제할 수 없는 미세한 떨림에 휩싸였다. 첫 번째 충동은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에게 비난을 퍼붓고
울부짖고 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어쩌면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비명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그저 그들에게 경고하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줄 뿐이라는 깨달음이었을지도.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떨림이 멎자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평생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서연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옷걸이로 손을 뻗었다. 겨울 외투가 걸려 있었고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것을 꺼내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집을 나섰다. 차고 모퉁이,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몇 분간 그냥 회색 하늘을 보며 숨을 쉬었다. 그러고 나서 가방에서 업무용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견인 서비스 번호가 적혀 있었다. 1년 전 차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이용했던 번호였다. 주소와 차종을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지 않았다.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상담원이 말했다. 그 30분 동안 그녀는 이웃집 모퉁이에 서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과 기이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평온함만 있었다. 견인차는 9시 15분 전에 도착했다. 그때쯤 집 앞에는 다른 차 한 대가 더 주차되어 있었다. 서연은 동생의 낡은 르노 차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아내는 출근길에 죽었어야 하니까. 저기 저 은색 토요타요. 서연은 차고를 가리키며 견인차 기사에게 말했다. 이 주소로 옮겨야 해요. 저는 조수석에 타고 갈게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과묵한 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호기심이 아니라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었다. 차를 플랫폼에 싣는 동안 서연은 집 창문을 바라보았다. 커튼 뒤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민준, 그리고 서현. 그들은 마당 쪽으로 창이 난 2층 침실에 있었고 진입로에 있는 견인차를 보지 못했다. 차가 자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성되었다. 지금 경찰서에 가는 것은 무의미했다. 남편의 말에 맞서는 그녀의 말뿐. 엿들은 대화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감식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은 잘린 호스를 찾아낼 것이다. 이 차를 누구에게 줘야 할까? 답은 명백했다. 모든 것을 계획한 바로 그 사람에게. 어머니 계획이 정말 기가 막혀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상냥한 새아가라 부르던 황영자 여사, 냉혹한 살인 계획의 설계자. 이제 자신이 만든 덫에 스스로 빠져들게 해야 했다. 견인차는 10시 15분 전 시어머니 집 모퉁이에 멈췄다. 서연은 기사에게 차를 내리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현관 앞까지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요청대로 했다. 서연은 운전석에 앉았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저속도로 50m만 가면 되었다. 그녀는 해냈다. 차를 현관 앞 연석에 대어 멈추고 견인차 기사에게 돈을 지불한 뒤 3층으로 올라갔다. 황영자 여사는 거의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실내용 가운 차림에 찻잔을 들고 있었다. 며느리를 보자 그녀는 늘 짓던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새아가, 이게 웬일이니? 들어오렴, 아가. 마침 차 끓이던 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잠깐 들렀어요. 민준 씨가 차를 좀 전해달라고 해서요. 제 차가 정비소에 맡겨져 있는데 그이가 갑자기 자기 차를 써야 한대서요. 그래서 당분간은 택시 타고 다니려고요. 자, 여기 열쇠요. 아드님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녀가 열쇠 꾸러미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얼어붙었다. 미소가 천천히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살아있고 건강하며 미소 짓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고맙구나. 아가. 황영자 여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계적으로 열쇠를 받으며 겨우 말을 쥐어짰다. 참 다정하기도 하지.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님.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을 나왔다. 택시를 잡아 회사 주소를 말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소리 없이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황영자 여사는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열쇠를 꽉 쥔 채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당장 민준에게 전화해야 했다. 그녀는 전화기로 달려가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 1번, 2번, 3번, 4번 전화기가 꺼져 있어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세 번째는 끊어졌다. 그녀는 그 순간 아들이 서현과 함께 소파에 누워 곧 다가올 자유를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샴페인 병은 거의 비어 있었고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쿠션 밑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서현이 그의 목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자유를 위하여. 민준이 대답했다. 패닉은 매 순간 커져갔다. 황영자 여사는 아파트 안을 서성였다. 왜 며느리가 살아있지? 왜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지? 당장 그에게 가봐야 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그녀의 차는 라디에이터가 새는 바람에 3주째 마당에 서 있었다. 택시. 가장 가까운 차는 22분 뒤에나 온단다.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서연의 차가 바로 저기 마당에 있고 열쇠는 손에 있었다. 며느리가 저 차를 타고 왔으니 멀쩡하다는 뜻이겠지? 황영자 여사는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들고 나섰다. 브레이크 호스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평생 조수석에만 타봤다. 처음에는 남편이 운전해 주었고 나중에는 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차가 있고 열쇠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그녀는 시동을 걸고 마당을 빠져나왔다. 처음 몇 분은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황영자 여사는 익숙한 대로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시속 40km로 운전했다. 그러다 달구벌대로로 나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냈다. 차는 말을 잘 들었고 엔진은 부드럽게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조금 안심했다. 어쩌면 아무 문제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준이가 곧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설명해 줄지도. 그녀는 본닛 아래 엔진룸의 비좁은 공간에서 잘린 브레이크 호스를 통해 페달을 밟을 때마다 브레이크액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페달의 힘을 브레이크 패드로 전달해야 할 유압 시스템이 압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밀리리터 단위로. 골목길을 달리며 부드럽게 제동할 때는 아직 액이 충분했지만 밟을 때마다 그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중앙로에서 황영자 여사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유모차를 끈 여자가 길을 건너고 있었다. 페달이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갔지만 차는 멈췄고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후 또 다른 신호등, 그리고 코너가 있었다. 그때마다 페달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고 호스에 남은 액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들 집까지는 15분 거리였다. 황영자 여사는 큰 길로 나와 속도를 냈고 속도계 바늘은 60을 향해 흔들렸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왜 살아있지? 왜 살아있지? 왜 살아있지? 전방 200m 지점에 교차로가 보였다. 양방향 4차선의 번화한 교차로였다. 신호등은 녹색이었다. 황영자 여사는 지나가기 위해 가속 페달을 살짝 더 밟았다. 녹색불이 깜빡이더니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았고 페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푹 꺼져버렸다. 마치 허공에 빠진 것처럼 그녀는 다시 더 세게 양발로 페달을 바닥까지 짓눌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기이하게 늘어졌다. 죽음의 위험에 처한 순간에 종종 그렇듯이 황영자 여사는 왼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보았다. 거대하고 파란, 측면에 신선식품이라고 쓰인 트럭.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다. 손에 땀이 찼고 손가락이 핸들에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브레이크, 서연의 차, 며느리가 타고 온 바로 그 차, 그녀 자신의 계획, 그녀 자신의 덫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비명은 끊어졌다. 화물차는 운전석 쪽 앞문을 들이받아 깡통처럼 찌그러뜨렸다. 충격으로 차는 빙글 돌아 가로등에 처박혔고 가로등은 쇠가 찢어지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뒷바퀴 팬더를 파고들었다. 에어백이 터지며 실내를 하얀 천으로 뒤덮었지만 이미 아무 의미 없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구경꾼들을 해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황영자 메드베데바는 이미 죽어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차들이 몰려들었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회색의 12월 하늘을 갈랐다. 호기심 많은 행인들은 저지선 뒤에 모여 찌그러진 쇳덩어리를 휴대폰으로 찍었다. 교통경찰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업복 차림의 창백한 화물차 운전사를 신문했다. 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저는 녹색 불에 갔어요. 그 차가 튀어나왔다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망사고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기에 감식반이 호출되었다. 안경을 쓴 마른 남자가 찌그러진 보닛을 열고 손전등으로 얽힌 호스와 전선 사이를 비췄다. 그리고 몇 분 후 굳은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브레이크 호스가 잘려 있었다. 마모나 사고의 결과가 아닌 분명하고 깔끔하게 날카로운 도구로 잘린 흔적이었다. 그는 수사팀장을 불러 발견한 것을 보여주었고 팀장은 휘파람을 불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하루 종일 이상한 멍한 상태로 회사에서 보냈다. 기계적으로 이메일에 답장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웃어야 할 때 동료들에게 미소 지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넋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럴 때마다 비서인 마리나가 조심스럽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로 돌아갔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저녁 무렵 그녀는 결국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버지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17통, 메시지 3개. 급히 전화해라. 서연아, 어디니? 집으로 가고 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저녁 7시경 집 앞에 택시가 섰을 때 그녀는 몇 분 동안 뒷좌석에 그냥 앉아 있었다. 차마 내릴 수가 없었다. 대체 왜 여기로 온 걸까? 부모님 댁에 머물 수도 있었고 호텔을 잡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의 눈을 보고 싶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싶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이 기사가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요금을 내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무거워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은 물론 있었지만 분노가 더 컸다. 그리고 기이하고 거의 병적인 호기심도. 그는 어떻게 빠져나가려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현관으로 들어가 코트를 걸고 거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눈은 충혈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셔츠는 바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그가 잠긴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서연은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어떻게 된 일인데요?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다. 사고. 당신 차를 타고 가다가 민주는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슬픔의 장막을 뚫고 어떤 생각이 떠오른 듯 그는 아내를 새로운 시선으로 더 유심히 쳐다보았다. 당신 차. 오늘 아침에 당신이 엄마한테 갖다 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 말로는 브레이크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일어난 일을 천천히 깨달으며 브레이크요. 서연이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소와도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참 뜻밖의 일이네요. 민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 공포가 번뜩였다. 알고 있었어. 일부러 그런 거야? 오늘 아침 내가 자는 동안 당신이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침착하고 거의 무심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서연이랑 통화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으니까 오늘 언니 장례식에서 보자. 어머니 계획이 정말 기가 막혀. 기억나, 민준 씨? 그는 마치 얻어맞기라도 한 듯 뒤로 물러섰다. 너 다 들었다고. 전부 다 외투에 휴대폰을 두고 와서 가지러 돌아왔었어. 당신은 내가 들어온 소리를 못 들었지? 애인한테 어떻게 나를 묻을 건지 신나게 설명하느라 바빴으니까.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서자 민주는 뒤로 물러서다 소파에 부딪혔다. 어머니의 천재적인 계획을 칭찬하는 소리도 들었어. 브레이크 자르는 법부터 알리바이 만드는 법까지 다 계산했다면서. 절반은 당신이랑 서현이 거, 절반은 그분 거인의 동생은 내 자리를 차지하고 당신 어머니는 그 여자 대신 사랑하는 며느리를 얻게 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동정심도 환희도 없이 그저 끝없는 피로감만 담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며느리도 목숨도 없게 됐네? 당신 계획이, 민준 씨, 당신 친어머니를 죽인 거야.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변했다. 슬픔과 공포가 다른 무언가로,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내가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일부러 그 차를 줬어. 알고 있었잖아. 그분이 나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건 알았지?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였고 이 쓰레기야. 그는 그녀가 피할 틈도 없이 덤벼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감쌌다. 쇠를 다루는데 익숙한 정비사의 강하고 거친 손. 서연은 그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는 훨씬 더 강했다. 손가락이 목을 파고들며 숨을 막았다. 그녀는 캑캑거리며 그의 손을 핥히고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것이라곤 없었다. 오직 맹목적인 분노뿐. 내가 엄마를 죽였어. 그가 으르렁거리며 더욱 세게 목을 졸랐다. 우리 엄마를 죽였다고. 이 나쁜 년. 눈앞에 검은 점들이 떠다녔다. 소리들이 멀어지고 둔탁해졌다. 서연은 팔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몇 초만 더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가 아침에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쾅 하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누군가의 고함. 목을 조르던 손이 갑자기 풀리고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탐욕스럽게 공기를 들이마셨다. 눈물의 장막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다. 박진우는 민준의 위에 서서 벽난로 선반에 있던 무거운 청동 조각상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관자놀이에서 피가 보였다. 딸아 아버지는 그녀에게 달려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딸아, 살아있구나. 하느님, 살아있어. 서연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타는 듯한 목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며 쇳소리만 낼 뿐이었다. 구급차, 박진우가 누군가에게 소리쳤다. 그제야 서연은 그의 뒤에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은희 씨, 구급차랑 경찰 불러요. 그는 딸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흔들며 계속 반복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내가 늦지 않았어. 서연은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조용한 기계음. 목은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아팠다. 고개를 돌리려다 신음했다. 누워있어,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눈을 돌렸다. 박진우는 딱딱한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면도도 하지 않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옆 의자에서는 어머니가 벽에 불편하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아빠, 서연이 쉰 목소리로 불렀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조용히, 딸아. 아직 말하지 마. 의사가 성대가 손상됐으니 아껴야 한다고 했어. 민준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말없이도 알아차렸다. 그놈은 잡혀갔어. 집에서 깨어나자마자 체포됐지? 서현이도 어젯밤에 잡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간을 문질렀다. 하루 종일 너한테 전화했어? 받지를 않더구나. 회사에 전화했더니 마리나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더구나.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내 집으로 갔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 문이 안 잠겨 있기에 들어갔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더구나. 뛰어 들어갔더니 그놈이 너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고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강철 같은 남자, 박진우. 지금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놈을 거의 죽일 뻔했다. 서연아, 만약 그놈이 너를 그랬다면 난 분명 그놈을 죽였을 거야. 서연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찾아 힘없이 쥐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할 것 없다. 난 내 아버지잖니?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봤어. 그놈이 서현이를 쳐다보는 걸 봤다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봤으면서도 입을 다물었어. 내 마음 상하게 할까 봐.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생각했지? 최은희가 잠에서 깨어 화들짝 놀랐다. 딸이 깨어난 것을 보고 침대로 달려왔다. 서연아, 세상에. 서연아. 그녀는 울면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서연은 이 기나긴 하루 동안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수사는 4개월간 계속되었다. 민주는 살인미수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내를 죽이려다 어머니가 사망했지만 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았다. 살해 의도가 있었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현은 살인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감식 결과 브레이크 호스는 의도적으로 절단되었으며 절단면이 깨끗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작업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휴대폰 메시지는 음모의 모든 단계를 기록하고 있었다.
첫 조심스러운 암시부터 구체적인 지시, 그리고 보험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논의까지 서연은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세부 사항을 혼동하지 않고 진술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외투에 휴대폰을 잊고 온 것, 돌아온 것, 대화를 엿들은 것, 시어머니의 역할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결심을 내린 것까지. 왜 하필 시어머니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세 번째 조사에서 수사관이 안경 너머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모든 것을 그분이 계획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계획이 정말 기가 막혀 제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주모자였습니다. 그분은 제 죽음을 원했어요. 몇 년 동안 제 앞에서 미소 지으며 새아가라고 부르면서 등 뒤에서는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저는 차를 가져가서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그분의 선택이었죠. 그녀가 운전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 차는 제 소유이고 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운전할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택시를 부를 수도 있었고 아들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고 아예 어디에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운전대를 잡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사건을 샅샅이 검토했다. 법적으로 서연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차는 그녀의 소유였고 열쇠는 자발적으로 건넸다. 그 고장을 일으킨 사람에게 고장 사실을 경고할 의무는 없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시어머니의 죽음을 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을 수도 있고 혹은 천천히 운전해서 제때 멈추기를 바랐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차를 없애고 싶었을 수도 있었다. 서연에 대한 사건은 범죄 구성 요건 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서연이 체포된 지 2주 후 박진우와 최은희는 구치소로 갔다. 서연은 집에 남았다. 동생에게 할 말이 없었지만 부모님은 그녀의 눈을 보고 이해하고 싶었다. 면회실은 좁았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바닥에는 테이블이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녀는 부모님 맞은편에 앉아 몇 초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비웃었다. 타락한 딸 보러 오셨어요. 최은희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서연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 언니잖아. 친언니라고. 친언니,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평생 당신들의 총애를 받던 친언니 말이죠. 서연이는 이렇고, 서연이는 저렇고, 서연이는 똑똑하고, 서연이는 예쁘고, 서연이는 우리 집안의 자랑. 그럼 나는 뭔데요? 실수, 짐덩어리, 집안의 수치. 우리는 널 사랑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했어. 그만해요. 엄마. 지금도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말고. 당신들은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핏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준 거지. 서연이 언니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박진우는 침묵하며 작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팔에 안고 흔들어주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무릎이 깨져 울며 달려오면 어깨에 기대 울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넌 내 언니를 죽이려 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싸우거나 복수하거나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알아요.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마침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건 알죠. 완벽한 언니와 영원히 비교당하지 않는 나만의 삶. 너 아프니? 최은희가 속삭였다. 너 아픈 거야, 서연아. 안 아파요, 엄마. 그냥 지쳤어요. 2인자인 게 지쳤다고요. 더 못한 존재인 게 지쳤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게 지쳤어요. 박진우가 일어섰다. 아내가 겁먹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여보, 갑시다. 은희 씨. 하지만 갑시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문으로 이끌었다. 문 바로 앞에서 그는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가 분노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나에겐 딸이 둘 있었다. 이제는 하나다. 서연은 벌떡 일어섰고 의자는 굉음을 내며 넘어졌다. 아빠, 기다려요. 하지만 그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우는 아내를 데리고 문이 닫히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공포와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아빠,
그녀는 닫힌 문을 향해 외쳤다. 엄마, 돌아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변호사는 박씨 부부의 유언장 변경을 처리했다. 서현은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모든 재산, 모든 자산, 사업 지분 전체가 서현에게 돌아갔다. 확실하십니까? 백발의 콧수염을 기른 나이든 변호사가 물었다. 따님이신데요. 최소한의 목이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박진우가 대답했다. 제 딸은 하나입니다. 서현을 위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건 자료와 메시지, 그리고 민준의 자백 앞에서는 승산이 없었다. 재판은 3월, 눈이 녹기 시작하며 회색 아스팔트와 작년 낙엽을 드러낼 때쯤 열렸다. 법정은 가득 찼다. 사건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기자들이 입구에 몰려들었다. 피고인석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구치소 생활 몇 달 만에 수척해진 민준, 그리고 서현.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무언가 부서져 내린 듯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부모님을 눈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박진우와 최은희는 서현 옆 첫 줄에 앉아 작은 딸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선고는 거의 1시간 동안 낭독되었다. 피고인 김민준, 살인미수 및 살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서현, 살인교사 및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때 서현이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언니와 동생. 이제는 4살의 나이 차이가 아닌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로 갈라진 두 사람. 너,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현이 씩씩거렸다. 들었어. 내가 나가면 넌 대가를 치를 거라고. 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살인에 동의한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의 동생이 아니게 된 사람에게 할 말이 없었다. 최은희는 작은 딸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뺨 위로 눈물을 흘렸다. 박진우는 정면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쥐었다. 엄마, 가요. 난 못하겠어. 서연아, 내 딸이잖아. 내 딸이었는데 내가 9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어떻게 그걸 못 봤을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엄마, 아무도.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함 속에서 법정을 나왔다. 박진우는 아내와 딸을 가려주며 차로 안내했다. 운전석에 앉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앉아 있었다. 내가 그 애를 잃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오래전에 잃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애가 자기 자신을 잃은 거예요. 아빠. 오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잘못 없어요. 정말로. 그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내가 그 애 앞에서 너를 덜 칭찬했다면? 그 애에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빠, 그만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엄마 잘못도 아니고요. 제 잘못도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애예요. 그 애가 선택한 거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은 그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평생 자신을 탓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4월의 햇살이 진정으로 따뜻해졌을 때 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동대구역 승강장에 서 있었다. 부모님이 사주신 집은 팔았다. 회사도 그만두었다. 아버지는 긴 말 없이 이해해 주었고 그저 그녀를 꽉 안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니?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물었다. 우리가 옆에서 지켜줄 텐데. 떠나야 해요. 엄마. 여기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리 하나하나, 집 하나하나가 모든 걸 떠올리게 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해요. 박진우는 말없이 유일하게 남은 딸을 바라보았다. 전화해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매일 할게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돈이든 도움이든 뭐든지.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다. 서연은 그를 껴안고 어릴 때처럼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요, 아빠.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할 것 없다. 난 내 아버지잖니?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아버지를 한 번 더 껴안고는 기차로 향했다. 객차 앞에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부모님은 서로에게 기댄 채 승강장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떠나는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구의 풍경이 창밖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했던 도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도시, 남편, 여동생, 그리고 몇 년 동안 사랑하는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던 시어머니. 서연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회색 들판,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 철길을 따라 선 외로운 자작나무들, 그리고 기이한 가벼움을 느꼈다. 마치 몇 년 동안 그 무게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 뒤에는 고통, 배신, 죽음이 남았다. 하지만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족쇄, 즉 의무, 관계, 환상 또한 뒤에 남았다. 이것을 승리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녀는 승리했다. 음모자들은 벌을 받았다. 주모자는 자신의 덫에 빠져 죽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녀는 남편, 동생,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 배신할 리 없다는 믿음을 잃었다. 창밖으로 어느 역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다. 기차는 분기점에서 흔들리더니 속도를 높였다. 서연은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살아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다.